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부터는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이 보겠습니다. 책이 한 권인데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게 그 유동성 리스크 관리는 이론적인 무슨 배경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각 금융기관들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테크닉 이런 거를 주로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다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중복되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데피니션도 보게 되면 예컨대 뭐 무슨 리퀴드 에셋 이런 걸 디파인한 걸 보게 되면 어떤 리딩에서는 이렇게 디파인 해놓고 다른 리딩에서는 좀 다르게 디파인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서 쓰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서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비슷하게 다니면 대동소이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뭔가 조금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보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냥 무슨 과목이냐면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얘는 그냥 외워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쓱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보면은 이제 업계에서 쓰고 있는 관행이라든지 또는 뭐 감독과 관련된, 감독 규정과 관련된 이런 게들이 많으니까 거의 뭐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꽤 있어요. 자,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 예컨대 이제 뭐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또는 뭐 마켓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켓 리스크는 주로 보면은 이제 마켓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거, 커머디티 또는 뭐 FX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마켓 리스크 익스포즈드 에셋인데 이게 관심이 되는 거는 증권사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은행도 관심이 있고, 뭐 다 이렇게 해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관심 있는 분야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반면에 크레딧 리스크는 굉장히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냐면, 뱅킹 인더스트리, 은행 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하물며 완전 은행 이야기입니다. 완전 뱅크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업종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보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증권사하고도 그다지 매치가 안 되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은행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으로 다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실러버스 받으셨나요? 실러버스 보시면 이게 2023년도하고 주제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주제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요거를 공부를 하실 때에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주제가 중복되는 주제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조금 끝날 때쯤 되게 되면 본인만의 뭔가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프래그먼테이션 이렇게 막 파편화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파편화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머릿속에 굉장히 막 산만하게 흩어져서 이게 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가게 되면 되게 불안하게 가게 돼요. 뭐든지 시험을 치러 가서 합격하려고 하게 되면 머릿속에 프레임워크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뼈대를 내가 확실히 알아 라고 하게 되면 그 뼈대 어딘가에서는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걸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막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면 이게 어느 구석에서 나온 이야기지? 이렇게 되는 순간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실러버스 잠깐 볼까요? 실러버스에 보면은 토픽이 이제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죠. 그게 첫 번째 이제 다이아몬드 3개 되어 있는 거 Potential Sources of Liquid Risk하고 Quantitative Metric, 그 다음에 Institutional Liquid Risk Management Method라고 되는 이 3개는 이건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리퀴디티가 뭐다, 리퀴드 리스크가 뭐다 이런 걸 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퀴드 리스크를 우리는 또 계량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리퀴드 리스크를 어떻게 계량화를 시키는 거니, 매트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것을 주로 나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사실 큰 주제는요,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The Holistic Liquid Risk Management Framework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챕터로 보게 되면 69, 70, 72, 73, 74 이렇게 해서 5개 챕터인데 이게 큰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 덩어리 한번 보세요. 나와 있는 주제가 오른쪽 거 말고 왼쪽 보세요. 왼쪽 토픽에 나와 있는 Holistic Liquid Risk Management Framework에서 거기 보니까 The Development and Monitoring Internal Liquidity Metric. 이것도 보니까 Metric. 뭔가 어떻게 리퀴드 리스크를 갖다가 계량화 시킬 거니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모델링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캐시 플로우 모델링.
유동성이 좀 부족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캐시플로우 모델링을 해봐야 되고 스트레스 테스팅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팅이 끝나고 나면 컨틴전시 펀딩 플래닝, 컨틴전시 플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니징 인트라데이 리퀴디티 하루 1일 내에 당일 내에 또 유동성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며 리포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이게 큰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전체적인 사이클이 한 덩어리를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liquidity from dealer bank perspective 이 챕터 딱 한 개예요. 그러니까 딜러의 관점에서는 리퀴디티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되는 거니 이건 딱 챕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챕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Details on day-to-day techniques that banks use to manage liquidity and treasury risk. 이것도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덩어리가 두 개 있습니다. liquidity risk management는. 이건 이제 디테일이죠.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테크닉들은 리퀴드 리스크 관리하는 테크닉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 보니까 ALM, SR Liability Management, ALM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며, 그 다음에 Determining Funding Sources to Address Liquidity Mismatches. 우리가 리퀴드 유동성 미스매치가 있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펀딩 소스를 갖다가 뭐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Managing Deposit Account and Liability.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의 문제는 다 디파짓에서 발생합니다. 예금에서. 그래서 예금과 관련된 거를 어떻게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해서 요것도 보면은 요건 좀 약간의 보면은 디테일이죠. 아까 그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토픽 윗부분에 The Holistic Liquid Risk Management Framework 이 큰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요게 큰 하나의 사이클이라고요. 큰 하나의 사이클에 뭔가 디테일을 좀 덧붙인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Details on day-to-day technique이라는 이게 이제 그 좀 디테일 약간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갖다가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정리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끝나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 the market for repurchase 그 레포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포는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레포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에 대한 거 소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어요.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거. 이 트랜스퍼 프라이싱은 그 돈을 은행이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면 조달된 자금에 대한 조달 원가가 있어요. 그 원가를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SS에서 그걸 운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운용을 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이 자금의 원가를 얼마로 봐야 되는 거니? 그게 이제 트랜스퍼 프라이싱입니다. 이게 꽤 어려운 주제입니다. 몇 가지 메소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 챕터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International Perspective to Liquid Risk Management. 이거는 그 interest parity, 이자율 패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자율 패리티는 아마 여러분이 Financial Market and Product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아마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의 환율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환율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특히나 그 지금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1년 뒤에 이걸 어떤 이 달러를 사고 팔자라고 약속하게 되면 어떤 가격으로 환율을 정해야 되는 겁니까? 약속 환율을 정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커버드 인트레스트 페리티인데 이 커버드 인트레스트 페리티가 깨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 왜 깨졌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왜 깨졌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iquid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 Manager라고 되어 있는 거가 요게 이제 그 얘는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는요, 원래 이제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에서 다루던 주제였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리퀴디티 쪽으로. 그래서 일리퀴드 애셋, 이거는 좀 앞에서 공부했던, 요 위에서 공부했던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일리퀴드 애셋, 우리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뭘 얻어야 되겠어요? 그런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뭔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퀴디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로 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이 실증적으로 임피리컬 에비던스로 보게 되면 그런 프리미엄이 존재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왜 리퀴디티가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소스는 도대체 뭔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건 투자와 관련된 거라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Liquid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 Manager. 이건 Asset Manager가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면 유동성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니 이런 건데,
자산운용자의 관점에서는 유동성 리스크라는 거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얻을 수 있는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팩터에다가 에셋 매니저는 배팅을 할 텐데 그러면 진정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임피리컬 데이터 한번 보자고요. 임피리컬 데이터 보니까 그런 게 실제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얘는 은행의 그 라이빌리티 미스매치, 에셋 라이빌리티 미스매치로 인해서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기면 이거하고는 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뭐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전혀 없습니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약간 외우면서 머리를 체계를 잡아갈 수밖에 없어.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리퀴드 리스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그 FRM 과목에는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이게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한 3년 됐나? 3년인가 하여튼 3, 4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그 전에는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없었습니다. 왜 들어왔겠어요? 네? 물론 중요했으니까 들어오긴 했겠지. 근데 굳이 시험 과목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킨 이유는 그 글로벌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은행들도 보니까 금융기관들도 파산을 하더라니까요. 그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유동성을 갖다가 제대로, 현금 유동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캐시플로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팅 같은 걸 해보고, 그리고 적절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은행들이 파산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게 바젤 3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은행을 규제하고 있는 바젤 3에 리퀴디티에 대한 규제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FRM에서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아주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좀 산만합니다. 이 내용들이 보면은. 자, 질문해 볼게요. FRM 공부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자, FRM을 공부하면서 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종류 뭐 있어요? 마켓 리스크 있고, 크레딧 리스크 있고, 오퍼레이션 리스크 있고, 리퀴디티 리스크 있고, 과목에 다 들어와 있지, 이제 그 시험 과목에. 자, 근데 잘 보시게 되면, 그 마켓 리스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마켓 리스크 익스포즈드 에셋이 있다고요. 마켓 리스크 노출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트레이딩 북입니다. 그 트레이딩 북은 마켓 리스크 노출되어 있는 자산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혹시나 이 자산들에서 어떤 대형 손실이 나게 되면, 그러면 뭘로 커버를 해야 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피탈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캐피탈로 커버를 해야죠. 그래서 바젤에서는 은행으로 하여금 마켓 리스크에 해당되는 만큼의 캐피탈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 캐피탈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마켓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레딧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보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은행의 뱅킹북이 있는데, 주로 보면 대출입니다. 뱅킹북은. 그 대출도 보게 되면 디폴트 위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운그레이드 리스크, 신용등급 하락 위험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규제가 있습니다. 그죠? 규제. 그래서 우리 그 크레딧 리스크 캐피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규제했잖아, 보면. 바스텍 모델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죠? 벌써 마켓 리스크와 크레딧 리스크는 뭘 가지고 규제한다고요? 리스크 캐피탈로 규제합니다. 리스크 캐피탈. 그게 재무 리스크거든요. 그거는. 금액으로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리스크더라고요. 이 정도 신뢰 수준에서 이만큼의 손실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량화 시킬 수 있으니까. 오퍼레이션 리스크 하셨나요? 듣고 있어요? 오퍼레이션 리스크도 마찬가지.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비재무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계량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또 뭘 규제하고 있는 거냐면요. 리스크 캐피탈을 얼마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전부 다 캐피탈 규제예요. 자본을 얼마를 들고 있으세요라고 규제한다고요. 그럼 리퀴디티 리스크는 계량적 리스크입니까? 비계량적 리스크입니까?
리퀴드 리스크 계량적이죠. 숫자로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 계량화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요걸 캐피탈 차원에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무슨 접근이 필요하냐면 밸류 리스크 공부하셨잖아. 우리가 밸류 리스크. 자, 밸류 리스크는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갖다가 있잖아요. 계량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value at risk에서 보면은 value at risk 우리가 어떤 리스크 매트릭 중에 at risk 척도가 붙는 거는 전부 다 distribution 분포예요. 분포. value의 분포 그게 이제 value at risk인데 우리가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쓰게 되면 당신 이메일 주소가 어딥니까? 하게 되면 뭐 하고 at 어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에 해당되는 주소값이 얼마니? 그게 value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 리스크에 해당되는 주소값이 얼마니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 그 분포의 세상이 있어야 되고 분포에서 어떤 주소를 찾아가게 되면 그게 리스크에 해당되는 값입니까? 그게 value 리스크의 접근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뭘 또 at 리스크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리퀴드 밸류 리스크 말이 너무 길어. 그건 아니고 캐시 플로우 앳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 플로우 앳 리스크. 그래서 캐시 플로우를 또 분포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캐시 플로우를 한번 추정을 해서 분포로 만들어 보자. 자, 거기서 99% 신뢰 수준에서 네거티브 캐시 플로우가 얼마만큼 이제 발생할 수 있니? 그 네거티브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컨틴지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니 이런 것들 갖다 좀 계량화하고 체계화 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밸류 리스크 관점에서 접근이 됩니다. 근데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지금 그런 접근은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비율 접근하고 있어요. 비율 접근. 그래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바젤에서는 그 비율 딱 두 개 있습니다. 바젤에서 규제하고 있는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리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뭘 규제하고 있습니까? 비율 딱 두 개 규제하고 있다고요. 이 비율 두 개 맞추세요. 이것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게 좀 약간 소피스티케이트하게 뭔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캐시플로우 리스크 이런 개념으로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테스팅 모델링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어디까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컨텐츠 플랜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고 크레딧 라인 어떻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다. 이런 것까지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하고 끝내야죠. 그렇게 되면 되게 복잡해진다고, 이제 어려워진다고. 자, 봅시다. 리딩 64에 리코드 리스크라는 거 봅시다. 거기 밑에다가 좀 써 놓으세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리코디티는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리코디티.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있어.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가지고 뭔가 현금으로 바꿀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퀴디티 원천이 일단은 보유 자산이라는 게 있다. 가지고 있는 자산. 이 보유 자산을 뭡니까? 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convertibility. 환금성이죠.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환금성이 되게 낮은 자산 뭐 있겠어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환금성이 엄청 낮다. 부동산, 일리퀴드 에셋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되게 이 환금성이 되게 낮죠. 그래서 보유 자산 중에서도 환금성이 되게 높은 자산이 어느 convertibility A인가? 헷갈리네. 이 환금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중에. 그래서 이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우리가 뭔가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환금을 할 거야. 돈으로 바꿀 거야. 이런 능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빌려오는 겁니다. 자금 조달 능력.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금을 어딘가에서 내가 크레딧 라인으로 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필요한 돈을 갖다 내가 메꿀 수 있습니다라는 게 또 하나가 있잖아요. 리퀴디티의 소스입니다. 이건 무슨 위험이 있어요? 이런 걸 소스를 두 개 가지고 있다니까요. 리퀴디티 소스가 두 개예요. 두 개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소스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리스크가 있겠어요?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받고 있잖아요.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서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원하는 기간 내에 처분이 안 되고 굉장히 오래 끌고 가는 그런 위험도 있을 거고. 자,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나오는 리퀴디티 리스크잖아요. 그런 거를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 또는 에셋 리퀴디티 리스크 또는 마켓 리퀴디티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거는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얘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위험. 시장에서 뭔가 내가 돈을 갖다 굴려고 했는데 돈을 갖다가 그 일생에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위험. 이런 것들은 펀딩 리퀴디티 리스크예요. 그래서 다루는 주제는요. 리퀴디티 다루는 주제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리스크 다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거기 모듈 64.1에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 봅시다. 요거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보유 자산이 있고 보유 자산을 갖다 내가 처분해서 돈으로 바꿀 거야. 근데 바꾸는 거 관련해서 트레이딩 리퀴디티 또는 에셋 리퀴디티, 마켓 리퀴디티 리스크. 유동성이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돈을 갖다가 제대로 이 처분을 통해서 가져오지 못하고 낮은 가격으로 처분을 해야 된다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위험이 그게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입니다. 자, 거기 에러를 러닝 아웃컴만 보세요. 러닝 아웃컴 64에 보니까 explain and calculate the liquidity trading risk via cost of liquidation and liquidity spot. 그 이 에러 줄거 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explain은 됐고요. calculate 해야 돼. 계산해야 된다고, 계산. 뭘 계산하냐면 liquidity trading risk를 계산을 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cost of liquidation, 청산 비용 얼마 듭니까?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quidity adjust bar가 value risk라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그래서 cost of liquidation에다가 1번 이렇게 동그라미 1번 하시고 그 다음에 liquidity adjust bar에다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트레이딩 리퀴디티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척도 뭐뭐 있다고요? cost of liquidation이라는 게 있고 리퀴디티 어저스트 바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요. 요거 두 개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거기 밑에 용어 정의가 좀 나와 있는데 solvency라는 말과 liquidity 말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다른 이야기죠. solvency exists when equity is positive. 이거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밸런스 시트를 봤을 때에 이 밸런스 시트이 이렇게 assets 있고 liability가 있고 equity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equity가 positive한 거잖아요. SS에서 라이빌리티를 뺐더니 그래도 에쿼티가 남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요, 회사가 지불 능력이 있다, 솔번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합니다. Implying that assets is liability on the balance sheet 뭐 같은 이야기고, 근데 liquidity는요 좀 다른 이야기죠. Liquidity relate to company's ability to meet its obligation as they come due. 그러니까 뭔가 돈을 갖다가 갚아야 될 obligation이 있는데 그 obligation의 날짜가 되었을 때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liquidity입니다.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Ability to meet its obligation as they come due. 조달하는 방법은 liquidity source는요.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 딴 데서 돈 빌리거나 두 가지라고요. 자, 그리고 in terms of trading 관점에서 보게 되면 liquidity refers to relate to the ease in which an investment can be unwound.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리퀴디티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지션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처분할 수 있니, 청산할 수 있니, unwound 할 수 있니. 그게 이제 곧 유동성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할 때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for given asset, its sale price is a function of its estimated value or mid-market price. 자, 우리가 매각 가격이 있어요. 보유자산, 이 sale price가 보유자산의 처분 가격이죠. 보유자산의 처분 가격은 어떻게 처분하면 되겠어요? A function of라고 되어 있는데, estimate value, 추정 가치. 추정 가치는 어떤 경우가 추정 가치입니까? 이 자산이 어떤 경우에? 아직 금융적으로 말할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자, 추정 가치로 우리가 그 매각 가격을 갖다 쓰는 경우는 그 가치를요, mark to model 하는 경우예요.
모형으로 평가하는 거죠. 모형. 이거 가치 이 정도 되는 거야 라고 모형으로 평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가로 속에 보니까 or mid market price. 이거는 시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mark to market 하는 거죠. 시장 가격으로 내가 처분할 거야. 이렇게요. 정말 이해됐어요? 그 시장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일 프라이스는 그 마크 투 마켓으로 하는 거고, 시장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에스티메이트를 추정 가치로 있잖아요. 그죠? 처분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마크 투 모델 하는 거래요. 추정 가치로 하는 것들. 이 모형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너무 어렵게 나갔어. 블랙숄저. 블랙숄저 방정식은요, 옵션의 가격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옵션은 시장에서 가격이 거래되는 옵션의 가격대로 거래하면 돼요. appraisal value 이거 들어보셨나요? appraisal valuation. appraisal valuation은 이거는 추정 가치죠. 이건 감정 가치를 말하는데 감정 가치. 이거는 감정 가치는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 부동산. 빌딩 같은 거 판다고 쳐봐요. 그럼 빌딩 팔게 되면 빌딩이 매일매일 거래가 됩니까? 마크 투 마켓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있잖아요. 그죠? 좀 추정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appraisal valuation 하는 거죠. 감정 가치로 평가해서 이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세일 합니다. 서로 간에 합의하게 되면. 자, 그리고 어쨌든 for given 어떤 자산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sale price는 이런 것들이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estimate value, 그 다음에 또는 mid market value. mid market value는 시장가가 있는 경우, estimate value는 시장가가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speed with which the sale need to occur. 얼마나 빨리 처분해야 되는 거니? 자, 얼마나 빨리 처분해야 되는 거니? 이런 걸 우리는 급매라고 하죠. 급매. 자, 급매하게 되면 그때는 시장 가격대로 다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거보다는 더 낮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 quantity being sold. 그리고 수량 되게 중요합니다. 몇 개 팔 거니?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엄청 많이 팔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 수요가 그만큼 없고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작아지게 되면 원하는 가격대로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이제 낮은 가격으로 또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the overall economy environment. 이거 제일 중요해요. 시장 환경이 어떤 거니? 유동성이 되게 높은 환경이니 유동성이 되게 낮은 환경. 이런 것들은 매크로 인바이러먼트죠.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런 데 또 노출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처분해야 되는 거니 라든지, 또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니 라든지, 또는 시장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모든 것 다 보면은 세일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매각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시작하는 거 보시게 되면 large position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large positions are vulnerable to predatory trading which exists when market participants who are aware of another entity that needs to liquidate a large position execute the similar trade to profit. 자, 이거 보면은 predatory trading, 우리말로는 약탈적 거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front running의 개념입니다. front running. 선행매매의 개념이에요. 선행매매. 자, 어떤 거래하고 있는, 어떤 그 대형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대형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걸 갖다가 처분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요, 그 대형의 포지션, 이거 대형의 수량이 또 필요해서 그걸 사야 된다든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시장의 경쟁자가 있으면, 그러면 미리 선행해서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거래를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predatory trading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appending large transaction to close out short position would involve a large purchase of shares which other companies can profit from by placing buy orders before a large purchase close out. 자, 지금 보니까, large transaction to close out a short position. short position을 close out 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롱 포지션을 없애는 거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았다, 없애버렸다, 이런 거는 롱 포지션 리코데이션이고, 숏 포지션을 갖다 클로즈아웃 하는 거는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숏 포지션을 커버하려고 하게 되면, 숏 포지션은 게 뭔가 유가증권을 빌린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려고 하면 빌린 유가증권을 도로 사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숏 포지션이 너무 대량의 숏 포지션이란 말이죠. 근데 상대방에서 이제는 숏 스퀴즈 이렇게 뭔가 갚아라고 한 거예요. 이제 빌려준 거 갚아라. 유가증권 갚아라. 그러면 이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대량에 있잖아요. 그죠? 유가증권을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가 마켓 파티스먼트가 있으면 미리 사놓는다고요. 미리. 제 말 이해됐어요? 미리 사놓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숏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한 이 대형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수 주문을 낼 때는요. 그러면 자기는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죠. 미리 선점을 해놨으니까 사놨으니까. 그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predatory trad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 공경에 처해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그게 predatory trading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liquidity requires transparent 이게 되게 그래요. 이거 상대방을 한번 상대방 죽이기 predatory trading에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숏 포지션 커버하는 걸 예를 들었는데 어떤 금융기관이 있고요. 대형의 롱 포지션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큰 롱 포지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롱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될 상황이 빨리 있잖아요. 빨리 시장에 빠져나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롱 포지션도 선물 같은 거 롱 포지션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선물의 대량의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마진 금방 다 까먹는다고요. 이니셜 마진 금방 다 까먹어. 근데 선물의 롱 포지션은 주식 선물 롱 포지션 엄청 대량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빨리 처분하고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숏 포지션 하면서 나와야 될 숏 퓨처스 해야 될 거라고요. 제 말 이해됐나요? 근데 그때 있잖아. 그죠? 한꺼번에 대량의 물량을 갖다 다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일평균 거래량이 한때 10만 계약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100만 계약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처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 열흘은 걸릴 거라고.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만 계약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100만 계약을 가졌다면 그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그때 그러면 상대방 죽이게 해야 되잖아. 상대방 죽이게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는요. 어차피 선물은 마킹 투 마켓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이제 상대방이 던집니다.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선물 거래 종료할 때쯤 돼서 있잖아요. 그냥 낮은 가격으로 이제 거래 체결을 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10만 계약을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은 마킹 투 마켓을 10만 계약을 해야 되니까 엄청 손해가 크게 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공경한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내가 뭐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걸 predatory trading이라고 합니다. 없을 것 같지만 시장에 많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liquidity requires transparency. 이거 유동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려고 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거래의 내용이 있잖아요. 투명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러면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나와 있냐면 그 옛날에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거예요. 서브프라임 위기. 서브프라임 한번 봅시다. 자산 유동화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을 말이죠. 유동화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CDO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무슨 위험이 있어요? 아니,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들이 있잖아. 그 대출들을 갖다가 리패키징 해가지고 말이죠. CDO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자본시장으로 내보냈다고요. 그런 것들은 시큐리타이제이션, 자산 유동화잖아요. 그렇게 자산 유동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그러면 대출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냐고. 당장 생각나는 게 대출의 부도 위험. 대출의 디폴트 리스크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그 CDO 중에 또 일부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시장에서 게더링 해가지고 그 CDO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또 다른 CDO를 갖다 발행한다. 그런 것들은 CDO 스퀘어드입니다. CDO 스퀘어드, CDO 큐브 이런 거 뭐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자, 무슨 위험이, 보면은 그게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은행이 대출을 가지고 있고 CDO를 만들고 CDO 스퀘어드라는 재탕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3탕을 만들고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이 당연히 크레딧 리스크가 자꾸 이제 증가됩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 정보 비대칭이 있어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갈 때마다 정보가 점점 비대칭이 되어 갑니다. 자, 정보 비대칭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맨 끝에서 투자하는 사람은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 건지 어디로부터 현금으로 온지가 있잖아요.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투자해요. 수익률도 꽤 괜찮다고. 근데 시장이 좀 나빠지면서 어딘가에서는 부도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유가증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캐시플로우의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지 않다라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으려고 하게 되면 투명해야 돼요. 이 프로세스가 투명해야 되고 현금 흐름의 원천이 되게 투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그 패러그래프 그냥 보시면 밑에 세 번째 문장 보세요. When the credit crisis occurred in 2007, 2007년도에 크레딧 크라이시스가 있었잖아요. The lack of financial models and the information needed to properly value the investment. 이것은 the investment가 structured product, 구조화 상품들이 있는데 그 구조화 상품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를 시켰고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lead to significant price decline.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가격 누구도 투자하지 않아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보게 되면 유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Financial asset with a market maker, there will be both bid and offer price. 어떤 금융 상품이 있고요. 근데 시장 조성자가 있어요. 마켓 메이커를 그냥 딜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 조성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bid price와 offer price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bid price는 매수 호가죠. 이거 사겠다는 가격, offer price는 팔겠다는 가격입니다. 그죠? 투자자는 어떤 가격으로 사야 돼요? 투자자는 그게 bid price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offer price로 사는 거예요? 투자자는 offer price로 사는 거죠. bid price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컨대 어떤 상품이 하나가 있고 금융 상품이 bid price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bid price. 그 다음에 offer price 또는 ask price라고 합니다. 그럼 ask price라고도 해요. 요게 101이다. 요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누가 쿼테이션 한 겁니까? 프라이스 쿼테이션 한 주체는 누구예요? 딜러, 마켓 메이커가 이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딜러스 쿼테이션입니다. 근데 딜러가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은요, 롱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매수자, 매수 희망자, 뭘 사겠다. 어떤 가격으로 사게 돼요? 팔겠다는 가격으로 사야죠. 팔겠다. 딜러가 팔겠다는 가격으로. 오케이? 그러면 매도 희망자는요, 어떤 가격으로 팔게 됩니까? 매도 희망자. 딜러가 사겠다는 가격으로. 요렇게 이제,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미드 프라이스, 오프 프라이스는 딜러의 관점에서 있잖아요. 그죠? 쿼테이션 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 있잖아. 뒤에 참고해 보게 되면 대고객 전신한 매입률, 대고객 전신한 매도율 이런 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죠? 환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환율은 누구의 관점에서 고시해 놓은 거예요? 은행의 관점에서 해 놓은 거죠. 은행의 관점에서.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제 1달러를 갖다가 사러 갔더니 있잖아요. 그죠? 1350원 내세요. 이렇게 해서 1350원 내고 1달러를 탁 삽니다. 그런데 1달러가 필요 없으니까 도로 있잖아요. 그죠? 도로 팔 테니까 바꿔주세요. 원화로 바꿔주세요 하면 1350원 줍니까? 안 주죠.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딜러가 파는 가격, 딜러가 사는 가격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완전 반대 존재. 그게. 요건 이제 스프레드잖아요. 딜러가 먹는 스프레드죠. 1이라는 숫자가 딜러 스프레드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라운드 트립으로 있잖아요. 계산을 하게 되면 100에 들어가서 101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1만큼의 우리가 스프레드를 물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래 비용이에요. 근데 현재 내가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라면 다르죠, 이제. 라운드 트립을 다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때는. 자, 그래서 그 bid offer price, 무슨 말인지 아실 테니까, an asset is sold at bid price, which is low value, and purchased at offer price.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좀 싼 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딜러의 쿼테이션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up to a specified contract size. 근데 이게 이제 거래 물량에 따라 다르죠. 거래 물량에. 거래 물량이 많게 되면 요 스프레드를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뭐 거래 물량이 많게 되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니까 스프레드가 오히려 커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as the size of an order increases beyond the market maker size limit, the spread is likely to widen to hedge risk. 사실 이게 사이즈 너무 많이 커지게 되게 되면 대부분 이 스프레드가 커집니다. 딜러의 관점에서는 위험 부담을 되게 많이 안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even financial assets without market makers have implicit bid offer spread. 마켓 메이커 없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우리가 샀을 때 가격하고 팔고자 하는 가격이 같지 않습니다. 살 때는 조금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대로 팔아야 되니까, 그거는 좀 싸게 팔게 되죠. 그래서 항상 거래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the dollar bid offer spread,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나타낸 bid offer price, 그 P를 보니까 수식 한번 보세요. P는 offer price minus bid pr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뭡니까? 이거는요? 달러죠. 달러가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시장 가격이라고 말할 때는 뭘 써야 되는 거니? 이게 문제인데 bid price라고 써야 됩니까? 아니면 offer price 써야 됩니까? 시장 가격 쓸 때는 mid market price, bid price, offer price 중간 가격,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미드마켓 프라이스, deemed fair price. 우리는 이 중간에 미드마켓 프라이스를 갖다가 fair price라고 하자. 그러면 거기 밑에 수식에서 P는 offer price minus bid price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S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스프레드를 퍼센트로 나타낸 건데, 자, 분모에 보니까 미드마켓 프라이스, 이게 실제 fair price죠. 요 가격 대비, 그다음 offer price와 bid price는요, 그거는 두 개의 가격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퍼센트로 나타낸 게 이게 S입니다. 이걸 우리는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말 이해되신 거죠? 그 퍼센트 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을까요? 그 S라고 되어 있는 S라고 이거 밑에 퍼센트라고 표시하시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런 스프레드가 있다는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보게 되면 constant. 뭔가 스프레드를 상수처럼 취급하고 계산한 공식입니다. Constant Spread Approach. 이런 스프레드가 있어요 라고,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스프레드가 항상 존재합니다 라고. 근데 이 스프레드가 가만히 있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평균 스프레드가 있을 거고, 올라가면 최대 어디까지 올라가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도 마치 이 스프레드가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평균 스프레드는 얼마고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의 최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 이런 것도 나중에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거기 S 바로 밑에서 the cost to execute a trade and the liquidate position is equal to S 곱하기 2분의 알파라고 되어 있고요. with 알파에서 mid market와 달러 value of the position. 자, 이거는 보니까 스프레드를 다 쓴 겁니까? 알파가 포지션 밸류예요. 어떤 포지션을 내가 청산하고 싶다고요. 청산할 때는 그러면 스프레드를 얼마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 보니까 그게 2분의 스프레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100에 샀다가 101에 판다. 이거는요, 라운드 트립을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스프레드를 얼마 부담하는 거니? 그거는 절반만 부담하는 거죠. 샀다가 파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 거죠? 자, 그리고 to cost to liquidate the book of investment in a normal market. 정상적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만약에 청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트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자, 밑에서 cost of liquidation normal market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시그마 거기 i는 1부터 n까지라고 돼 있는데 i가 포지션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지션을 쭉 다 있을 텐데 그 포지션들을 n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n개의 포지션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다 처분한다면 그러면 얼마만큼의 코스트를 부담하는 겁니까? 그게 그 밑에 있는 식입니다. 이 식 이해되셨나요? 라운드 트립이에요? 원웨이예요? 이건 원웨이죠.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하는데 이만큼의 코스트가 듭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I라는 트레이딩이 다 다른 다른 자산들이잖아요. 그 각 자산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뭔가 스프레드가 있을 거고 그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코스트가 듭니다. 계산할 수 있다고요. 자, 다시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봐. 앞 페이지 에로에 보니까 아까 줄거라고 했어요.
자, 그게 줄은 건데, 리퀴드 트레이딩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캘큘레이트 계산해보자. 바이아 해서. 첫 번째 뭘 가지고 계산한다고 돼 있지? 코스트 오브 리퀴데이션. 아, 얘가 비용이다. 리퀴디티 관련된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장에서의 리퀴디티 코스트입니까? 노멀 마켓에서. 그러니까 정상적 시장에서는 이만큼의 코스트가 들어요. 유동성 관련된 코스트 이만큼 듭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다시 이 페이지에서 because larger positions tend to create more liquid risk due to widening bid-offer spread. 포지션이 너무 크면은 이거 처분하기 곤란해. 그렇게 되니까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코스트가 많이 들게 됩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그래서 setting size limits trade and holding a larger quantity of smaller positions tend to reduce liquidity trading risk. 이거 그 패러그래프는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브라켓 하시고 별표해 놓으세요. 리퀴데이션 코스트 줄이는 방법은 포지션 리밋, 사이즈 리밋을 준다는 게 포지션 리밋입니다. 취할 수 있는 개별 포지션의 한도 주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좀 분산한 있잖아요. 그죠? 자잘한 걸 갖다 주로 들고 있죠. 이렇게 해야만이 코스를 갖다가 빨리 줄일 수가 있어요. 코스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example을 보시게 되면 cost of liquidation 있어요. Company has two equity positions. The first is 2 million shares of ABC company. 자, 2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bid price, offer price가 있습니다. 이 bid price, offer price는 이거는 딜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딜러가. 자, 그리고 the second holding은 50만 쉐어를 주식 XYG를 가지고 있는데 bid price가 offer price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calculate the mid market value of each position. 그리고 proportional bid offer spread 한번 구해보고 cost of liquidation in normal market. 정상 시장에서 그러면 cost of liquidation은 전부 얼마 드는 거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제가. 계산하는 거는 뭐 쉽습니다. 근데 계산하는 게 쉬운데 눈으로 보면 쉽거든? 나중에 그 해보라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이걸. 자, 그리고 그 문제 바로 밑에 3페이지에 while the early equation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cost of liquidation. 자, 아까 earlier equation이라는 게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가 들고 있는 전체 북의 인베스트먼트 북의 트레이딩 코스트 오브 리퀴데이션 얼마입니까? 그걸 구해보니까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괄호 속에 무슨 시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노멀 마켓이라고 되어 있다고. 정상적 시장에서는 이만큼의 스프레드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구했는데, critical calculation is the cost of liquidation in a stressed market. 그러면 정상적 시장이 아니고 스트레스 시장으로 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그러면 리퀴데이션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같지 않을 거예요. 앞에 나오는 시각으로는. 자, 그래서 with mu하고 시그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gamma representing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he confidence level of proportional bid offer spread. proportional bid offer spread가 S라고 말하던 아까 퍼센트죠. 미드마켓 프라이스 대비 이게 그 스프레드가 몇 퍼센트입니까를 표시한 거였는데 그게 보니까 스프레드도 그럼 뭐가 있다고요? 스프레드가 분포가 있는 거죠. 분포. 그래서 아까 앞에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뭐냐면 constant spread approach예요.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스프레드는 시장에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정한 겁니다. 굉장히 나이브한 가정이죠. 그런 가정. 자, 그래서 이제는 스프레드도 있잖아요. 어떤 변수라서 상수가 아니고 변수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스프레드로요 보니까 이런 평균이 있겠고 뮤가 있겠고. 자, 리스크는 어느 게 리스크예요? 스프레드 리스크는 올라가는 게 리스크입니까? 내려가는 게 리스크입니까? 올라가는 거 올라간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니?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 이런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예컨대 요 정비분포를 가지고 있는 요 스프레드에서 오른쪽 날개의 무게중심 구하자. 무게중심 뭐라고 했지?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오른쪽 날개의 무게중심이 표준 편차예요. 여기까지가 시그마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99% 신뢰 수준까지 가고 싶어야 하게 되면 여기 면적이 1%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얼마만큼 가면 됩니까? 1시그마까지 가면 여기 빠질까 안 가? 여기까지 가려면 뮤 더하기 2.33 곱하기 시그마만큼 값이다.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33에 해당되는 게 우리 거기서는 감마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감마. 이렇게 잘 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식을 보시게 되면 cost of liquidation 가로 속에 stressed marke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stressed market의 cost of liquidation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 자, 거기 보니까 summation i는 1부터 n개의 우리가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분의 알파 i, 2분의 알파 i라는 거는 포지션의 밸류를 갖다가 이제 반만 적용을 한 거죠. 원웨이니까 그렇습니다. 원웨이. 곱하기 여기에다가 이제 보니까 이 스프레드에 대한 걸 써줘야 되는데 뮤 더하기 감마 곱하기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전부 다 i가 다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질문.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 요 식 한번 보세요. i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포지션이 모두 몇 개 있냐? 모두 n개 있습니다. n개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만약에 처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만큼의 코스트가 들겠습니다. 시장 어떤 상황이에요? 스트레스드 마켓 이만큼의 코스트가 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더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프레드는 상수예요, 변수예요? 얘가 여기가 스프레드잖아요. i의 스프레드인데, i의 스프레드는 변수죠, 변수. 변수라고. 근데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그냥 더했어요. 단 심플리 다 더해놨다고. 이거는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도 같이 올라가는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말 되셨나? 자, 한 자산 처분하는데 되게 스프레드가 왕창 커졌어요. 근데 두 번째 자산 처분한 것도 똑같이 커지고 세 번째 자산도 똑같이 커지고 이런 상황은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가지고 있는 i라는 자산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거는 무슨 가정을 하는 거냐면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방향으로 스프레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한 거더라고요. 스트레스 마켓에서. 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동시에 모든 포지션의 스프레드가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증가한다. 이런 게 개념이라서 이런 게 뭐냐면 아까 overall 있잖아요. 그죠? 전체 시장의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가 어떤 거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켓 리코디티, 시장 전체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든지 내놓게 되면 스프레드가 엄청 커. 이런 시장이라고요, 지금. 이 말 이해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스프레드가 상수입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겁니까? 요 접근 방법은요? 움직이는 거죠. 스프레드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거죠. 외생적인 거 영어로 뭐라고요? 엑소 어쩌고 하는 거지. 엑소지니어스. 그래서 엑소지니어스 스프레드, 이런 걸 엑소지니어스 스프레드 어프로치라고 해요. 되셨나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밑에 example에서 보면은 cost of liquidation 가로 continued라고 되어 있는데 assume the same information as the previous example. In addition, assum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bid offer spread for both securities가 보니까 이렇게 평균도 적고 표준 편차도 적고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는 순간요, 스프레드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스프레드가 어디까지 커집니까? 스트레스 마켓에서. 그걸 구해서 그걸 다 더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전체 보니까 cost of liquidation in stressed markets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숫자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그리고 계산할 때 보니까 95% 신뢰수는 쓰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 95% 신뢰수는 그 1.645 쓰라고 또 말도 해놨어요. G 값을. 그러니까 그거 적용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건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에 example 바로 밑을 보세요. example 바로 밑에. although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십니다. although. 자, although the earlier equation assumes normal distribution for bid offer spread.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스프레드가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요? 뮤와 시그마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게 노멀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지금. 근데 this is not always the reality. However, the equation also 이건 실제로는 보면 정규 분포 따르겠습니까, 스프레드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되는 스프레드의 변화하는 폭을 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야, 이거 관찰된 값은 샘플에 불과하고 진짜 스프레드의 세상은요, 정규 분포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버린 거죠, 지금. 그리고 however, the equation also assume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vestment. 보니까 각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고 하게 되면 말이죠, 스프레드가 다 같이 왕창 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서 이런 것도 실제로 있겠습니까?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거기 또 보면 which is often the case as a tight liquidity market. 유동성이 되게 고갈된 시장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버를 하기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부 다 유동성 고갈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구해본 코스트 오브 리퀴데이션입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요게 가지고 있는 가정 말해보세요. 요 식이 가지고 있는 가정 두 개. 스프레드가 노멀이다. 그 다음에 모든 시장이 다 유동성 고갈이다. 이렇게 가정한 거라고요. 실제로 다 그렇겠냐고. 그러진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자, 4페이지 위에까지 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 밑에 식 봅시다.